여러분, 1992년 강원도 태백에서 광산 사고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어린 아들과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던 당시 38살의 김씨라는 여성. 집에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보니 자연스레 집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건 이 김씨 여성이었습니다. 아이도 키워야 하고 나이 든 노모도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 건장한 남자들도 힘들다는 강원도 탄광일을 시작했습니다. 매일 저녁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8시까지 일을 하는 1992년 12월 1일 밤 11시경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. 홀로 잠들어 있는 어린 아들을 두고 시어머니께 인사하고 회사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선 김씨. 집 근처에 통근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마을 이웃을 마주치게 돼요. 김씨 아줌마 안녕하세요. 안녕. 지금 학교 끝났니? 아우 고생이 많다. 아니에요. 아줌마 일 가시나 보네요. 오늘도 수고하세요. 그래 고마워.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 김씨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. 그냥 이렇게 실종이 된 거예요. 당시에 통근버스 기사는 매일 이 시각 버스를 탔던 이 김씨 여성을 기다렸습니다. 오늘 김씨 여성 왜 이렇게 안 와? 김씨 오늘 출근 안 하는 날인가? 너무 안 오니까 결국 이 회사 통근버스는 김씨를 태우지 못하고 출발을 하게 돼요. 회사로 출근을 하기 위해 통근버스를 타러 나갔던 이 김씨. 가는 길에 이웃 주민까지 만나 인사를 했는데 이웃 학생을 만났던 곳과 통근버스를 타는 곳, 이 두 곳의 거리는 불과 10분 거리. 이 10분 사이에 이 김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렇게 다음날 아침 10시쯤 원래 같으면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아들과 같이 밥을 먹고 쉬고 있었어야 될 이 김씨는 다음날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그 다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. 이 김씨의 어린 아들은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렸습니다. 엄마 올 거야. 오늘은 오겠지. 그렇게 무려 3일이 지났어요. 이날 이 어린 아들이 혼자 집에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. 그 전화는 의문의 한 여성이 건 전화였습니다. 너 김씨 아들이지? 할머니 어디 가셨니? 나 엄마 친구인데 할머니 오시면 엄마 서울에서 잘 있다고 전해. 뚝. 이런 말을 어린 아들이 먼저 들었으니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구나. 나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.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 아들은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. 마음의 병이 몸으로까지 옮긴 거예요. 이 늙은이 할머니는 홀로 어린 손주를 케어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아빠는 먼저 갔지. 엄마도 연락이 안 되지. 이 어린 손주는 불쌍해서 어째. 그렇게 할머니도 막 울면서 손주와 둘이 있는데 이때 또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. 그런데 또 그 여자야. 여기 서울인데요. 김씨가 자리 잡히는 대로 곧 연락할 거래요. 뚝. 김씨 여성이 그렇게 집을 나간 후 일주일에 걸쳐 이런 전화는 여러 차례 걸려왔습니다. 이 김씨의 가족뿐만이 아닌 인근 주민들에게도 이런 알 수 없는 전화가 왔기 때문에 가족들은 일단 가출인 신고를 내고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. 가출 신고를 낸 거예요. 그렇게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4개월. 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도 연락이 안 돼. 어린 손주는 키워야겠고 어떡해요. 그러니까 이 늙은 노모, 할머니가 탄광일을 시작하신 거예요. 젊은 사람도 힘든데 이 늙은 노모가 이런 일을 하니 당연히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저 할매 불쌍하다고. 지 몸 하나 편하자고 늙은 노모와 자식까지 버리고 간 그 옆했네. 그거 벌 받을 거라고.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서 철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공사 인부가
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근처 산 쪽에 올라가 볼일을 보다가 무언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. 바로 무슨 포대자루. 이때 그냥 쓰레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촉이 일반 포대자루가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볼일을 보다가 이 남자가 쓱 그 포대자루를 들춰보게 된 거예요. 그리고 그곳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. 당시 현장에는 사망한 지 4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보이는 30대 여성의 변사체가 있었습니다. 형사들이 흩어져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현장에는 변사체를 덮었던 포대 이외에는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. 포대에 쌓여져 있었던 걸로 봐서 아무래도 이 범인 다른 곳에서 살해하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, 이에 경찰은 주변 일대에 가출 신고가 들어온 사람들을 제일 첫 번째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. 사망한 지 최소 4달 정도는 돼 보이는데 우리 관내에 사는 여성이었다면 분명히 가출인 신고가 되어 있을 거다. 그리고 이런 경찰의 예감은 맞아 떨어졌습니다. 당시 20명 정도가 가출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1명 이상해. 나이도 서로 비슷하고 이 여성, 가출 신고된 여성의 집이 변사체가 발견된 곳하고 상당히 가깝네.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? 뭔가 냄새가 나는데. 이에 경찰은 바로 그 집으로 수사를 나가게 됩니다. 그 집은 바로 김씨 여성의 집. 경찰은 이 노모 할머니한테 시신 확인을 부탁했습니다. 연락이 두절됐다는 그 며느리가 맞는지. 그렇게 시신 확인을 딱 했는데 와, 우리 며느리가 맞아. 이 시어머니는 그날 일하러 갔다 오겠다고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어요. 애까지 팽개치고 달아난 거 생각하면 믿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늙은 시애미하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 생각한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.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며느리도 불쌍하지만 남아있는 이 어린 손주, 아빠 엄마 모두 잃은 이 불쌍한 어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되게 막 안쓰러워 하신 거예요. 경찰은 혹시 이 김씨 여성에게 원한이 있을 만한 사람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. 이에 이 할머니는 그런 사람 없다. 걔 성격이 워낙 묻어내서. 그런데 며느리가 사라지고 3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집으로 며느리 친구라고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한 몇 번 왔었어요. 라고 얘기한 거예요. 이 말에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웃들의 집까지 걸려왔었다는 그 전화들은 모두 김 씨가 직접 걸은 전화가 아닌 친구가 대신 전화해서 이제 걸려온 전화였어요. 김 씨가 전해달래요 라는 식의 전화. 경찰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. 서울에 간 사람이 4달이 지나서 집 근처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. 거기다가 회사에 출근하던 길에 갑자기 서울로 떠나버렸다라는 것도 이상하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 김씨 여성 당시 저녁 12시에서 새벽 8시 타임 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때 서울로 가는 버스가 있었겠습니까? 말이 안 되잖아요. 아무래도 누군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계획적으로 전화를 한 것 같은데, 옆집에까지 전화를 건 거 보면 이 김씨에 대해서 잘 아는 여자이지 않을까. 경찰은 이 김씨 여성이 출근하던 도중에 살해된 것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. 또한 김씨 여성이 실종된 이후 전화를 걸었다는 30대 여인, 이 여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당일 김씨 여성을 최종적으로 만난 사람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. 제일 처음 경찰이 만난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웃 고등학생. 사건 당일날 저녁 11시쯤에 이 김씨 여성과 학생이 마주쳤잖아요.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김씨 아줌마랑 마주쳤었어요. 그때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.
라고 이 학생은 얘기했어요. 크게 이 학생한테는 단서를 얻지 못한 거예요. 경찰은 사건 당일 김씨 여성이 출근하기 위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똑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두 갈래의 갈림길이 나온단 말이에요. 한쪽은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가야 되는 방향, 그리고 다른 한쪽은 철로. 그런데 이 철로 바로 위쪽에, 철로 바로 위에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됐거든요.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갔던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이 왜 통근버스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간 걸까? 왜 반대 방향에서 발견된 걸까? 당시 시신은 철로 위에 산 속에서 발견됐습니다. 만약에 이 범인이 김씨 여성의 집이나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의문의 30대 여성이었다면 시신을 혼자 야산까지 들고 나를 수 있을까요? 엄청 무거웠을 텐데. 일단 사건의 범인은 사망한 피해자 김씨와 안면이 있는 30대 여인으로 공범인 남자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. 이에 경찰은 직장 동료들을 중심으로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이 동료들의 말도 할머니와 같은 거예요. 김 씨는 누구와 원수지고 살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. 사람이 부침성도 좋아가지고 여기 사람들하고는 다 친하게 지냈거든요. 돈 문제로 얽힌 것도 없었고. 그런데 한 직장 동료가 중요한 말을 하나 던집니다.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김씨 여성 만나던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. 그런데 그 남자 때문에 이 김씨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. 처음에 이 두 사람 막 좋아 죽더니 어느 순간 김씨가 그 남자를 좀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. 이 말에 경찰은 바로 김씨의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. 그리고는 물은 거예요. 이 김씨 남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어요? 와, 근데 이 어머니 알고 계셨어. 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1년 6개월 전에 아범이 죽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둘이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. 집에 남자가 없고 하니까 이것저것 도움받고 하다가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. 젊은 나이에 혼자 돼서 늙은 시애미까지 떠맡고 사는 애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. 한동안 둘이 그렇게 지내더니 애도 있고 저한테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만 만나자고 그랬었나 봐요. 그런데 그쪽에서 좀처럼 미련을 못 버리고 떨어지지 않더라고요.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결정적인 건 이 김씨가 사라지기 불과 6개월 전에 이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신 거예요. 이 남자가 헤어지자는 김씨 여성을 딱 찾아온 거죠. 왜? 붙잡으려고. 그런데 이 김씨 여성이 계속 싫대. 그러니 나오는 소리는 너 딴 남자 생겼네. 너 그래서 나 자꾸 싫다고 하는 거지? 어떤 놈이야?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? 그러다가 급기야 이 남자가 김씨 여성의 뺨을 갖다 친 거예요. 그리고 이 장면을 시어머니가 보게 된 겁니다. 자기 며느리가 웬간 남자한테 맞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. 그리고 4개월 후에 이 며느리가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. 경찰은 바로 그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남자는 당시 50살의 최 씨라는 남자. 이 남자는요, 경찰이 딱 보고는 김씨 여성 죽은 걸로 나를 의심하나 본데 난 억울해요. 나는 사건 당일 저녁 11시까지 일했다고요. 김씨 여성과 어떻게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.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나는 알리바이가 있어. 당시 최 씨 또한 탄광 일을 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. 이에 경찰은 바로 이 최 씨의 직장을 찾아갔어요. 그리고는 다른 직원한테 물어본 거예요. 여기 4개월 전에 그날 몇 시에 퇴근했는지 기억하세요? 그랬더니 이 직원이 하는 말이 보통 11시까지 일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일이 많아야 11시까지인 거고 거의 대부분 9시에 끝날 때도 있고 그래요. 정확하진 않은데 그날도 일이 없어가지고 일찍 끝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라고 말을 하네.
이 직원의 말이 맞다면 이 최 씨 알리바이가 거짓인 거잖아요. 경찰은 이 최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최 씨는요, 낮에는 방앗간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탄광 일을 하던 남자였습니다. 바로 경찰은 이 방앗간 기습했죠. 그런데 거기에서 넉하니 김씨 시신에 덮여져 있었던 포대와 똑같은 포대가 딱 나온 거예요. 어머, 이거 뭐야? 그리고 이걸 딱 발견하니까 이 최 씨 딱 긴장을 하더니 도망을 가. 왜 도망가? 이걸로 뭐 말 다 한 거죠. 그렇게 경찰은 최 씨를 잡아들였습니다. 그리고 곧바로 최 씨는 자백했어요. 자기가 죽였다고. 그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. 처음에는 젊은 여자가 탕가루를 막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게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좋아져. 그렇게 둘이 사귀게 됐는데 갑자기 그만 만나재. 왜? 난 헤어지기 싫어. 이에 김씨 여성을 달래기도 하고 위협도 해봤는데 말을 안 들어. 사건의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녁 11시 30분경 이 두 사람 딱 마주친 거예요. 미련이 남아있었던 이 최 씨, 김씨 여성한테 할 말이 있다고 얘기 좀 하자고 또 시작이 된 겁니다. 당연히 김씨 여성 싫잖아요. 싫어. 헤어지자고 해도 계속 들러붙으니까. 그러니까 이때 김씨가 나 출근해야 돼요. 나 버스 타러 가야 돼. 나중에 얘기해요. 나 지금 안 가면 통근차 못 타요. 밀어낸 거죠. 이에 최 씨는 통근버스? 그럼 나랑 저쪽으로 걸어가면서 얘기해. 저쪽으로 가도 통근차가 서는 자리가 있잖아. 시간 맞춰 갈 수 있을 거야. 그러니까 우리 버스 정류장,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버스 타지 말고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 타자. 거기까지 좀 같이 얘기하면서 걸어가자 이거예요. 그렇게 기차 선로를 따라 걷게 된 이 두 사람. 또 하는 얘기는 뻔하죠. 못 헤어진다. 다시 만나자. 이 김씨 여성은 싫다. 몇 번을 얘기하냐. 이러다가 또 나오는 얘기는 너 딴 놈 생겼냐? 어떤 새끼냐? 그 새끼가 그렇게 좋냐?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걷다가 열이 받은 최 씨가 김씨 여성을 목 졸라 죽인 거예요. 그렇게 해놓고 시신을 처음에는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그대로 시신을 뒀다가는 사람들한테 금방 들통이 날 것 같아. 불안해진 거예요. 그래서 방앗간으로 가가지고 포대 하나를 가지고 다시 시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 바로 윗산에다가 유기했던 거예요.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. 그럼 이 사건 후에 김씨 여성의 집과 이웃들의 집까지 걸려왔었다는 의문의 30대 여성의 전화. 이 전화 속의 여성은 누구였던 걸까? 확인해 보니까 이 최 씨가 자기가 자주 가는 술집 여자 종업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. 김씨 여성이 없어진 거 알면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할까봐 이 최 씨가 자기 단골 술집 종업원한테 아는 여자가 가출하면서 나한테 부탁한 거라고. 이런 전화 좀 해달라고. 당시 이 여자 종업원은요,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. 범인 최 씨는 광부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방앗간을 경영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착실한 남자였습니다. 그러나 김씨 여성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집착을 보인 결과 가장이 없는 한 집안을 파멸로 몰고 갔고 자신의 인생조차 감옥에서 보내게 됐어요. 참, 어린 아이는 한순간에 아빠 엄마를 모두 잃은 건데 씁쓸하죠. 그래서 오늘은 비틀어진 집착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